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여러 민생 현안과 예산 심사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 12개의 항으로 된 합의문도 발표했는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한 시각차도 드러났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교수님. 예. 저희가 보통 당정협의, 네. 당정청 협의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네. 여야정 상설협의체,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여야정, 야당도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국회 상황 자체가 여소야대 국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또 과거 양당 정체 체제가 아니라 예. 지금 다당 체제이기 때문에 예.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이 국회를 이 입법화를 달성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절차적 과제가 상당히 힘들어진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예. 본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실 집권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야 협치를 강조했지만 그동안 사실 그 여야 간에 있어서 협치의 실질적인 그 액션들은 거의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은 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좋은 출발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뭐 상설 협의체인 만큼 분기당 한 번씩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3개월에 한 번씩 여야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그동안 상당히 그 견해차를 그러니까 컸던 부분들을 사안을 좁힐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당리당력보다는 국익을 앞세우는 그런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정치를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첫걸음을 어제 소중하게 디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여야정 협의체가 이렇게 상설화된 거는 뭐 처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상 처음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12개 항으로 구성된 이제 합의문이 나왔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변호사님. 항상 이제 뭐 오찬하고 그러면 메뉴도 화제가 되잖아요. 저번 8월 달에는 이제 비빔밥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탕평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메시지가 좀 담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탕평책, 예. 바로 조선시대 정조대왕께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라의 모든 어떤 그 인재를 예. 등용하고 지역 차별 없이 두루두루 한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여야 간에 협치를 하게 하는 그 대표적인 메뉴가 어제 있던 탕평채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탕평채 같은 경우에는 이 녹두묵을 가지고 이제 고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이쁘게 꾸렸던데 오늘 제가 신문에서 봤더니만 사진이 굉장히 먹음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협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월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다당제 5당이다 보니까 5가지의 어떤 그 야채가 있는 이 비빔밥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그 이후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협치보다는 오히려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독주를 얘기를 했고 더불어서 뭐 캠코더 인사가 더 강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그 여야정 이 모여서 제도화된 이 시점 속에서 나름대로 합의를 끌어내서 제도화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례진 밥상을 먹고 합의서 내용이 과연 실질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간에 시작을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넘어가야 될 협치의 산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물음표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 어제 12개 항으로 된 합의문 내용 중에선 이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우선 눈길을 끌었습니다. 홍영표, 김성태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해서 이제 300일 이상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력 근로제를 통해서 보완하자. 여기에 여야가 동의한 겁니다.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특히 소득주도 성장에서 비롯된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탄력 근로제를 확대 적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입장을 수용해 줌으로써 경제 위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주 52시간 도입되면서 탄력 근로제 논의가 좀 활성화된 거잖아요. 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변호사님이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탄력 근로제.
한 주에 맥시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IT 회사에 무엇을 개발을 한다. 예. 그러면은 몇 달 동안 그 엔지니어들이 개발자들이 정말 밤새워서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한 주 52시간인데 하루 12가 맥시멈인데 예. 하루에 12시간씩 예. 3, 4일만 해도 벌써 한 주 일할 걸 다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한 최소한 일이 몰리는 계절적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 직역의 특성상 좀 일이 많이 몰리는 때는 좀 더 시간을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몰아서 일을 한 이후에는 일이 없을 때는 조금 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결국 좀 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리고 그 기간도 현재는 3개월 이 최대한인데 예, 예. 앞으로는 이것을 한 6개월까지 연장을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52시간 도입한 초기인데 이런 식으로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52시간 해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하기로 했는 제도적 취지를 예. 어떻게 보면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었는데 이번 여야 간의 나름대로의 합의를 해서 기업 측의 어려움을 들어준 그런 취지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예. 그런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주 52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6개월로 이렇게 확대를 해버리면 6개월 평균에서 주 52시간 그렇죠. 맞추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저도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 바로 정의당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정의당을 비롯해서 지금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사실 주 52시간 노동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변폐 중에 하나가 장시간 노동제 아닙니까? 그 때문에 전역이 있는 사람이 보장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 그 때문에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여야가 전부 다 전역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주 50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 실제 막상 도입해 보니까 앞서 IT 업계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또 애로사항도 많다. 예, 예. 바로 그런 게 거의 경영계의 불만을 상당히 받아들여서 일단 여야가 탄력적으로 조정하자. 그래서 그 3개월로 돼 있는 걸 갖다 6개월 내지는 1년까지 최대 늘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사실 뭐 이 주 50시간 1년 만약 1년은 늘린다고 한다면 1년 내에 주 52시간 맞춘다고 한다면 어느 특정 기간 동안은 상당히 하루 동안 그러니까 그 한 단위 동안은 상당히 노동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또 장시간 노동제로 다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이 노동계도 강력하게 반발하지만 또 특히 정의당처럼 그러니까 노동계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정당 같은 경우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것이 결코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1년까지는 저는 뭐 거의 불가능해 보일 것 같고 아마 그 여야가 상당히 타협을 한다면 한 6개월 정도로는 아마 그 조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의당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이 노동계의 반발이 아주 강하게 커질 경우에는 이 문제가 향후 또 전국에도 상당한 영향력 또 폭풍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 정기국회 안에 뭐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지금 여야는 그렇게 추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 지금 당장 민주노총이 지금 다른 뭐 문제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만 예. 일단 지금 파업을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론과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이것이 이번 정기국회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만남은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하지만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그런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의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로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오해나 불신은 대통령께서 이런 정례회동은 좀 중단시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메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임종석 실장, 이낙연 총리, 이해창 여당 대표 자주 만나야 좋은 거 아닌가요?
고위 당정청 관계자들인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청와대 특히 임종석 비서실장의 예. 자기 정치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지금 바른미래당의 예. 손학규 대표까지도 굉장히 그 강렬하게 비판을 했던 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를 DMZ 지켜야 방문했을 때 되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 가서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취지로 갔다고 하지만 본인은 이제 그 앞이 이렇게 딱 다 그림자가 보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옆에 국정원장과 몇 명의 어떤 그 장관을 같이 대동해서 찍은 그런 모습. 더불어서 거기 갔다 온 이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면에 그렇게 갔다 온 모습을 이제 동영상으로 올린 모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 이게 청와대 내의 권력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 정치다라는 것을 비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정청 협의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으로서는 비판을 해서 할 수가 있겠지만 서로 어떤 야당의 어떤 여당의 어떤 내부적인 목소리와 청와대의 목소리를 서로 조화시키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책을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을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와 같은 여당과 이 당청 간의 어떤 협력이 강화하는 그 모습 자체만을 두고 비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없지 않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그 당시에 DMZ 방문했을 때 참석자들이 다 선글라스를 꼈으면 좀 예의가 덜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바로 그 때문에 뭐 국회에서도 상당히 예.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뭐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기로는 청와대에 파견돼 있는 이제 국방부 출신의 그 군인이 예. PX에서 사서 한 2만 원짜리 예, 예.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상당히 두드리는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에 뭐 정치권에서 상당한 그 경계의 시각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뭐 이렇게 정치 행위를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임종석 실장의 자기 정치는 아마 귀담아 들을 대목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당정청 간에서 나름대로 일체감을 갖고 이렇게 이 상당히 그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견해차를 좁히고 이 한 목소리로 나가는 부분은 그거는 뭐 야당이 실사 집권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은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단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정부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청와대가 너무 이 모든 사안을 다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비판은 막 귀담아 들을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분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또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임종석 실장은 비서실장 되기 전부터 거물이었다. 그리고 과거 본인은 이제 비서는 입이 없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 하면서 할 말씀 하셨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아는 바로도 예. 이 비서계의 기본 원칙은 비서는 귀만 있지 입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서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본인이 모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된 분들의 어떤 의견을 희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왕릉 명출납을 하는 기능이라고 했지 그 승지들이 직접 얘기는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청와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그 자리를 비웠다는 점, 더 나아가서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와대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글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통령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본인이 갔다 왔던 행위에 대해서 동영상까지 올라서 거기다가 본인이 나레이션까지 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상 이와 같은 것이 과연 지금 청와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부족함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서실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임종석 실장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뭐 며칠 전에도 이 문제 놓고선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청와대에서는 자기 정치 없다라고 그때 분명히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엔 야권에서 이렇게 계속 견제구를 날리는 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임성석 비서실장이 지금 여권 내에 소위 말하는 차기 잠재주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청와대의 그런 힘을 얻고 일종의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가 지금 이제 만기칠남식으로 내각과 나아가서는 또 당까지 더 나아가서는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요. 그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이 박지원 의원도 사실 과거 청와대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때 별명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대신할 때 했자 대통령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열린 어제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도 초월회로 불리는 정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각 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이제 들어갔는데 470조 5천억 그 예산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잘 심의를 해서 개정이 실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희생이 돼서 지금 현재 뇌사 상태에 있는 그 윤창호 군 친구가 와서 그 법이 꼭 통과되도록 하자고 모두 발언을 오늘 이 초월회에서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됐으면 하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런 말씀. 국회 권능의 강화를 위해서도 선거법 제도의 개편이 꼭 필요하다. 자, 이 한 달 만에 만남이었는데 각 당이 강조하는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결국 여당으로서는 지금 민생국회 지금 예산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20조까지 깎아야 된다, 15조까지 깎아야 된다. 그런 속에서 이 원안 통과를 위해서 기선제압이 필요했던 그런 시점인 것이고 그 외에도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선거제 개혁, 정동영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연동제 연동제 비례대표제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달라는 정치적인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그 눈에 띄는 것은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정치를 얘기하는 반면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윤창호 법 통과라고 해서 정책에 관해서 한마디로 민생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 초월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파나 정치를 초월을 해서 어떤 그 답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서로 그 정파 간의 견해를 다 초월하라는 뜻에서 초월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회담에 나서는 각 당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강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말 그대로 이 지금 동상이몽 사당사색의 한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최근에 윤창호법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초월의 성과라면은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일단 이 법이 어떤 내용인지 본 의원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고 그 이외에도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제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리면 구속하자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진아웃,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서 구속시키자 그런 내용을 해서 음주운전 자체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상 사고에 있어 처벌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의 한 목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률가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거의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하자는 건데 그럼 다른 범죄와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입법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만 쉽게 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례의 원칙,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 더 많이 높은 것을 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위헌 시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이게 그 음주운전으로 했을 경우에 살인의 고의란 측면에서는 분명히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형의 살인죄에 가까운 정도에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살인죄도와 거의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만들 경우에는 예. 추후에 처벌하는 과정에서 위헌 법률 심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하.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나름대로 그 수위를 잘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용주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내일 이제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징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본인의 당직은 지금 박탈당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가장 큰 그 징계라고 한다면 출당이겠지만 예. 뭐 민주평화당의 의석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단 한 명의 의원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출당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한번 당원권 정지 정도는 그런 조치가 예, 예. 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저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민주평화당 차원의 상당히 징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회 차원에서의 예, 예. 징계가 저는 필요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국회 차원에서 제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경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출석 정지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예. 일단은 그럼 당 차원에서는 당원권 정지 예상하셨는데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일단 국회 윤리에도 회부가 된 거잖아요. 예. 출석 정지라는 건 어디 출석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 상임이나 본회의 같은데 출석을 못하는 것이죠. 아. 그런 식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의원의 정당한 업무의 권한을 상당히 제약하는 예. 그러한 징벌적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원권 정지가 된다고 한다면 예. 당내에서의 표결이나 당내에서의 일체의 정치적인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좁아드는 손발을 묶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 열리면 그렇죠. 의원총회 참석도 못하고, 그렇죠. 예. 자신의 발언도 못하는 것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쟁점 사안이니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12월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시동장금장 지휘에 부착한 송희경 의원법 도로교통법 이것도 같이 함께 처리하도록 우리나라의 이 음주운전 참 요즘은 음주운전을 아주 조심을 하지만 사실 나도 아주 젊었을 때는 음주운전을 좀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그래서 마침 다행히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뭐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경각심을 아주 높여야 됩니다.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도 강화를 해서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일반화돼야 되는데. 자, 변호사님. 손학규 대표가 말하는 젊었을 때라는 게 뭐 몇십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음주운전이 범죄가 아니었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뭐 고해성사도 아니고 무용담처럼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은 예.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이 잠시 잊어버리고 본인이 대학 교수들 시절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지금 보면 고대생들이 같이 나와서 있으니까 예전에 본인이 그 정치인 이전에 있었던 일들 소외를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가 생각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로맨티스트다라고 할 정도로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으로 이제 유명히 한데요.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공당의 대표로서 그때 이제 이 피해자의 학생들, 친구들이 같이 있는 자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예의를 갖추고 특히 지금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자리였는데
오히려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그 예전에 음주운전까지 했다라는 그런 발언은 맥락은 나름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좀 그 전체적인 그 어떤 틀 속에서는 현저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니까 이 그때 동석했던 그 학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오히려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이미 말은 엎질러 지금 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사과를 손학규 대표가 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번에 이용주 의원도 사과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도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유체이탈 합법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정치인들이 음주운전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바로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요. 저는 뭐 어제 손학규 대표 이야기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해봐서 아는데라는 유버전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자신은 음주운전했지만 이거 안 걸리고 사고 안 내면 괜찮았던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그런 식의 가그가 좋았던 것처럼 마치 읽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많은 그 시청자들 국민들이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때문에 아마 본인도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든지 아마 뒤늦게서나 학생들에게 사과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좀 더 그 이 손학규 대표가 이 상당히 그 추구하고 있는 정치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제는 그 부분에서 좀 일탈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담 중에 그 자막으로 속보가 나갔었어요. 원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경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니까 이 부당한 무리한 수사였다 그러면서 뭐 경찰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저도 어제 같은 경우에 방송에서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나름대로 그 정무적 판단을 했는데 나름대로 잘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원래는 어저께 이제 그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오전 이 좀 그 YTN 같은 경우에도 문의했는 결과 이 법리적으로 좀 더 그 다름은 다음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검토 결과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현직 도지사로서 본인이 가서 그 본인이 이제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있는 분당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나와서 기소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경찰서장과 수사과장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어떤 민심의 어떤 따가운 눈총이 있었던 것 같고 더불어서 일단 지금 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그 재판에 넘겨질지 법원에서 유죄 나올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금 했는 것처럼 분당 경찰서에서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유죄 혐의로 해서 재판에 넘긴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판 수사를 했는 측에 대해서 고발장까지 접수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 형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경론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나름대로 좋은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뭐 수사를 받으면 나중에 검찰에서 기소하면 재판 가서 유무죄 가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경찰 수사 결과가 못마땅하다고 수사기관을 고발한다는 거 들은 적 있으십니까? 뭐 아니 뭐 그렇게 하는 그 뭡니까 일종의 그 피고소인이나 뭐 또 이런 그 피의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단 그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일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그 현직 그 도지사고 무엇보다도 여당 출신 도지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종의 상당히 여권 내의 분란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상당히 말렸던 것 같고 본인 입장에서도 아마 사실 이 지금 그 고발을 안 했지만 속이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이 나한테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걸 여론을 상당히 환기시키고 그리고 지금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신에 대한 조사를 상당히 신중하고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자 일종의 속이의 성과를 다 달성했는데 굳이 무리하게 그러니까 이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주빙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 현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